채 이상 갖고 있다면 앞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집이 한 채여도 소득에 따라 전세 대출이 제한됩니다. 자격 조건과 기존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석방된 지 사흘 만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 회장은 투자에 적극 나서 나라 경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의 출근길 표정을 담아왔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돌파구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최근 평양 정상회담에도 동행하지 않고 미국을 찾은 데 이어서 이번엔 유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미스터 피자와 호식이 2마리 치킨, 모두 본사 회장님의 위법 행위로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경우 본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다주택자뿐 아니라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소득이 높다면 전세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집이 없거나 1주택자 가운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서민들에 대해선 전세 대출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첫 소식 박규준 기자입니다. 시중은행의 한 대출 창구. 전세 대출 규제를 일주일 앞두고 고객들 문의 전화가 줄을 잇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본인이 대출이 될까 하는 가능성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유주택자이시면서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전세집을 이사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연장 조건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주택자들은 전세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민간과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 대출을 아예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라면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팔겠다고 약속해야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고 팔지 않으면 더는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행 전에 전세 계약을 앞당겨 맺는 게 가능한지를 묻는 문의도 적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분들도 지금 일단은 15일 이전에 대출이 나갈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1주택자 경우에도 이제 질문이 많으시고 하시답니다. 지금까지 전세 보증은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제공돼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자신은 전세로 살면서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 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 금융당국이 이를 원천 봉쇄한 겁니다. 은행들은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집이 한 채만 있는 경우라도 부부 연소득이 1억 원이 넘는다면 전세 대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집이 없는 경우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예지 기자입니다. 정부가 정한 서민 실수요자의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입니다. 주택을 한 채만 보유했더라도 소득이 이를 초과한다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무주택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공적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보증은 실수요자는 폭넓게 보호하되 전세자금을 이용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무주택자와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1주택자는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 공적 보증을 전면 제한하겠습니다. 공적 전세대출 보증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중금리보다 낮게 제공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한 고소득자를 지원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에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한도 5억 원 이내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수료가 공적 기관보다 비쌉니다. 서울보증보험 보증료는 통상 공적 기관보다 0.4%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 이렇게 주택에 대해선 전세 대출이 까다로워지는데요. 오피스텔이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할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전세 보증 시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 보유수는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일반 주택과 상가주택 같은 복합용도 주택을 포함해 합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돼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 농어촌 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노후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단독주택 등도 규제 필요가 낮다고 판단해 소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 보유주택에서 제외됩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역시 전세대출 보증 이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양권 외에 보유주택이 없다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제한 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보유주택이 있으시면 1주택자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세대출 보증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제도 개정 발표 시점인 지난달 14일 전에 구입한 임대주택이라면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합니다. SBS CNBC 이알라입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구치소에서 나온 지 사흘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회사 분위기를 추스르는 데 주력했는데요. 신동빈 회장의 8개월 만에 출근길 표정 어땠을까요? 취재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 오늘 아침 신 회장 출근길을 취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오전 9시가 조금 넘어서 잠실 롯데월드 타워에 도착했는데요. 이틀간의 짧은 휴식을 취하고 바로 복귀할 만큼 위기감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1층 로비에서 기자들로부터 현재 심경과 경영 현안에 대한 질문 공세를 받았는데 아무 대답 없이 빠른 걸음으로 18층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신 회장은 줄곧 담담하지만 결연한 표정이었는데요. 그만큼 산적한 경영 현안에 대한 시급한 해결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롯데 측은 환영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한글날을 앞두고 샌드위치 휴일이어서 오늘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쉬는 데다 집행 유예라는 점이 조용한 출근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8개월 만에 출근을 해서 뭐부터 챙겼을지 궁금한데 오늘 신 회장 일과가 어땠습니까? 네, 오전에는 황각규 부회장을 비롯한 4개 사업부문장들과 함께 경영 현안을 보고받았는데요.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환경일수록 위축되지 말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롯데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에서 모색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친 신 회장은 임원들과 함께 직원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고 오후에도 내부 현안 챙기기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편 신교코 명예회장과의 만남도 예상이 됐는데 신 명예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아 오늘 만남은 다음으로 미뤄졌다는 게 롯데 측의 설명입니다. 석방 되자마자 경영에 복귀해서 투자 발표도 한 거 보면 좀 앞으로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라고 할까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업무 보고에서는 그동안 총수부재로 진전되지 못했던 투자 관련 현안들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4조 원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유아단지 건설은 지난해 12월 토지 이전 등기를 마친 이후 현재 멈춰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유통기업 인수합병건이 대기 중이고요. 사드 보복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 선양의 롯데월드 건설 사업 등도 신 회장의 지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시급한 사안은 롯데지주 완성을 위한 계열사 지분 처분과 호텔 롯데 상장 등이 남아 있는데요. 이와 함께 연내 대규모 투자 및 채용 계획 발표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 조만간 일본 방문도 예상이 되는데요. 수감 중 지지를 보내준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와 임원들을 만나서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우리 자동차 산업이 부품에서 완성차까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먼저 서주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대소나타와 토요타 캠리의 북미 시장 판매량 추이입니다. 소나타가 약진하면서 2012년 턱밑까지 쫓아갔지만 다시 판매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환율입니다. 2012년 달러당 80엔이었던 엔달러 환율이 2013년에는 100엔대, 현재는 110엔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캠리 가격이 싸진 겁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2016년 말 1250원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1130원대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나타 가격이 오른 겁니다.
소나타와 캠리뿐만이 아닙니다. 원고 엔저쇼크는 그대로 전체 자동차 산업의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차 3사 미국 판매량은 2014년 530만 대에서 2017년 577만 대까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현대 기아차 판매는 130만 대에서 127만 대로 줄었습니다. 올해 7월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나 감소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불리한 환율 환경을 극복해야 하지만 뾰족한 묘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 미국 시장입니다. 더욱더 운신의 폭이 넓은 도요타 캠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 신차 투입식이나 이런 것들이 경쟁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이 부진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는 대안이 절실합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최근 유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어떤 돌파구를 찾고 있는 걸까요? 평양 대신 미국 그리고 유럽을 찾아간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네. 이번엔 유럽으로 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주말에 체코로 갔는데요. 지난달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승진을 한 이후에 가장 처음 보인 행보가 미국 행이었는데 이번에는 유럽 출장길에 오른 겁니다. 체코에 이어 영국 등 유럽 현장을 찾아서 현지 생산 상황을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현대차의 유럽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올해 현대기아차는 유럽에서 첫 100만 대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기아차는 유럽에서 99만여 대를 판매했었는데 올 8월에 71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순항한다면 올해 107만 대 전후의 초과 판매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고성능 브랜드 N시리즈도 유럽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두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니까 현대차가 미국에서는 부진한데 유럽에서는 상황이 괜찮은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수입 자동차 25%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중국 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 잘 되고 있는 유럽 시장에 더 드라이브를 걸자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이렇게 행보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제 최대 자동차 시장인데 현대차가 여기서 고전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네, 앞서 보셨듯이 원고 엔저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 기준 엔화 가치는 내려가고 이제 원화 가치가 오르면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는 현상입니다. 제품 면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통상 이제 SUV라고 부르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흥행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 시장의 큰 흐름을 놓친 점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중요한 시장인 만큼 여기서 좀 살아남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낙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의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판매 가격을 하락시켜갖고 물량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이 현대기아차가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을 또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판매 차종을 다양화하거나 성능을 차별화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또 이러한 것에서는 시간이 걸리고 또 유럽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가 최근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점유율 확보가 관건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극도로 줄이려는 유럽 각국의 환경 규제도 변수인데요. 현대기아차는 고성능, 친환경, SUV라는 이 세 가지 품질 경영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환율 관세 등과 같은 외부 변수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과연 현대기아차의 뚝심이 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하다 보면 모바일 게임 광고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광고가 지나친 성정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제재할 제도적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신윤철 기자입니다. 올 초 일부 이용자로부터 선정성 논란에 나왔던 모바일 게임의 광고입니다. 여성 캐릭터의 신체 노출이 심할 뿐 아니라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지난 4월 게임물 관리위원회는 이 광고에 대해 선정성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각 포털과 주요 게임 커뮤니티에게 차단 권고를 했습니다. 강제성 없는 광고에 대해 해당 게임 업체는 또 다른 광고를 내놨습니다. 이것도 선정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업체들의 모방 광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 이용자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광고 규제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제도적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게임과 영상물을 규제하는 기관이 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사각지대가 있는 셈입니다. 마땅한 처벌 법률도 없습니다. 선정성, 광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법률이 없어서 처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유해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수개월째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의 갑질이나 성추행 등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면 그 피해는 가맹점주에게도 전가됩니다. 내년부터는 가맹본부가 이 같은 피해를 의무적으로 배상해야 하는데 보완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서우 기자입니다.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김 씨. 지난해 본사 회장의 갑질 폭행 사건 이후 매출이 30% 넘게 줄었습니다. 갑질 이슈를 통해서 어쨌든 저희가 많이 힘들어진 건 분명한 사실이고, 저희를 이탈하시고 나가신 고객님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가 너무 힘든 과정에 그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사 회장의 성추행 사건이 가맹점 매출 급감으로 이어진 후식이 2마리 치킨 역시 비슷한 사례입니다. 이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본사나 본사 임원의 위법 행위 등으로 가맹점주 피해가 발생하면 본사가 이를 배상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 배상을 받는 건 간단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가맹본부 임원의 이런 위법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요. 실제로 점주님들의 매출 감소라는 어떤 구체적인 손해가 있었다는 게 사실은 입증이 돼야 됩니다. 본사와의 법적 분쟁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점주들에겐 부담입니다. 그 실효성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던데, 그건. 의료 분쟁도 일어나봤자 실질적으로 환자 손 들어주는 경우가 환자각을 다 증명해내고 해야 되는 현실인데 이것도 그와 맥락이 비슷하지 않겠냐 싶거든요. 근데 개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이거. 공정위는 올해 안에 개정된 법을 반영해 표준 가맹 계약서를 새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표준 가맹 계약서를 만들 때 연관성 부분이라든지 배상액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갑질들, 불공정 계약 이런 것들을 좀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공정위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가맹본부의 규책 사유는 물론 배상 책임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표준 가맹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최서우입니다.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가는 카카오가 이번엔 증권사를 인수했습니다. IT 공룡의 증권업 진출에 업계 전체가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한데 기존 증권사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인지를 놓고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손석우 기자입니다. 카카오의 강점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높은 활용성과 확장성입니다. 카카오 서비스들이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가입자 4천만 명을 돌파한 카카오톡과의 시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결과입니다. 카카오 증권의 성공을 낙관하는 시각도 이 때문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주식 거래 등을 할 수 있게 되면 폭발력이 클 것이란 전망입니다. 카카오를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상의 고객 접점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판매 채널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 새로운 변 시장에 있어서의 구도를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온라인 주식거래 채널에 강점을 갖고 있는 키움증권 등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반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카카오를 쓰는 사람들이 다 증권을 바로 투자증권으로 갈 거다라는 거는 무상설이고요. 삼성이나 미래나 수수료율 0%를 인하를 시켰는데도 그 시장 점유율을 뺏어가지를 못하죠. 카카오는 경쟁보다는 틈새 시장을 파고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의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의 진입장벽을 낮춰서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서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자산관리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IT 공룡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에 기대와 혹평이 엇갈리는 가운데 업계는 긴장 속에서 카카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가정에서 청소와 식사 준비, 아이를 돌보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이 이를 처음으로 집계해봤더니 무려 연 360조 원, GDP의 24%에 달했습니다. 김한진 기자입니다. 가사를 전담하는 사람들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집안일이 대부분입니다. 청소부터 요리와 설거지까지 해도 끝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노부모까지 돌보느라 한숨 돌리기도 힘듭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집안일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통계청이 밝힌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2014년 기준 360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명목 GDP의 24.3%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272조 원으로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국민 1인당 무급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15분, 연간 71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2009년의 548만 원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3인 가구의 가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생산 소비되는 가사노동은 연간 한 2,1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4인은 한 2,800만 원 연간 이렇게. 무급 가사노동 비중은 음식 준비가 3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미성년 자녀 돌보기와 노부모 모시기 등 가족 돌보기의 비중이 26%에 달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정부가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한 개 가구의 주택을 사서 재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득이 높거나 집이 여러 채인 경우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조슬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한 개 차주 주택 매입 사업은 하우스4를 겨냥한 대책입니다. 빚 부담에 허덕이는 주택 소유자가 집을 나라에 판 뒤 그 집에 다시 매달 월세를 내고 사는 겁니다. 만약 집값이 1억 원이고 전세가가 7천만 원인 집을 팔았다면 집주인에게 집값의 절반인 5천만 원 이내로 전세 보증금을 받고 이 보증금과 전세가 차액에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월세를 받는 이른바 반전세 형태입니다. 하우스4의 주거 여건을 안정시키고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1억으로 사서 7천만 원을 갚고 이 사람이 3천에서 5천 사이에 환산 이율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내게 되면 원리금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매입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로 고소득자나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총 5년이며 계약 기간이 끝날 경우 원 소유자에게 팔 권리가 우선적으로 주어집니다. 매각 가격은 집을 팔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이나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해 이달 말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가 전국에 200명 넘게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기획재정위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수는 2,400여 명에 달했고 244명은 부동산 임대업 대표로 등록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23명은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고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아동으로 3억 8천만 원 넘게 받았습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가 최대 10%포인트 낮아지고 자금 공급량은 2배로 늘어난 8조 원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카카오뱅크에서 금융감독원과 서울보증보험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금리 대출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정책 금융상품인 사이돌 대출의 보증 한도가 5조 1,500억 원으로 종전보다 2조 원가량 확대됩니다. 이르면 내년 3월 신규 저비용 항공사가 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중 면허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심사에 착수해 내년 1분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진행된 에어로케이와 플레이 양양에 대한 면허 심사는 기준 미달과 과다 경쟁 우려로 불허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CIA의 안효준 BNK 금융지주 글로벌 총괄 부문장 사장이 선임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둔 뒤 1년 만에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은 623조 원의 국민연금을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미래에셋대우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인 HTS가 접속 장애를 일으켜 주식거래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오늘 장 시작 뒤 일부 서버의 접속이 지연되면서 1시간 정도 주식거래 주문이 입력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차세대 전산 시스템 업데이트로 고객 접속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일부 HTS 접속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한글날인 내일도 아침에는 무척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가 예상되고 곳에 따라서는 한 자릿수대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행히 하늘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중부지방으로는 흐려지겠고 남부지방으로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고 아침 기온 크게 낮겠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2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도 비 소식 없고 아침 기온 울진 11도 등으로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 밤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와 대구가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서해상으로는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그 밖에 전해상에서도 물결이 다소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